2025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혹은 머릿속에는 어떤 계획들을 많이 짜고 계신가요? 아마 여러분의 계획 속에는 HSK 6급 획득이라는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중국통이 될 거야 이런 생각 많이 할 텐데요. 아니 그런데 6급을 공부할 건데 갑자기 뭐 3.0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전 3.0을 공부해야 되나요? 아니면 뭘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준비한 이 수업에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3.0을 설명을 하고 밑에 부분에 2024년 출제 경험과 이제 기출 문제를 다루는 거 봐서는 아직까지는 아주 빠르게 변화하진 않겠다. 한두 달 사이에 혹은 뭐 한 몇 달 사이에는 기존 문제집을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3.0이 다가오기 전에 빨리 급수를 따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목차에서 알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러분들이 뭐 겪게 될지 안 겪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3.0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HSK가 어느덧 세 번째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3.0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변화야? 난 이게 첫 시험인데 라고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뭐 상반기에 보고 혹은 내년에도 보시는 분들은 시험이 변했구나 라는 걸 느낄 텐데요. 그런 변화는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느끼기 전에 빨리 졸업을 하시는 게 시험을 졸업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0에 대해서 그래도 언급은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나는 3.0이 더 쉬우니까 내년에 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접으시고요. 아마 기존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비하면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각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험 시간이 줄었습니다. 문항수도 줄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시간과 문항수를 직접 보시기 바라고요. 시간 10분 줄었고요. 문항수가 조금 뭐 20문항 조금 남짓 좀 줄었는데요. 저는 이거는 체감상의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10분 준 게 크게 차이가 날까요? 없습니다. 배가 좀 고픈 거, 덜 고픈 거, 그죠? 그 다음에 문항수가 줄었어도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때 오히려 더 시간을 줄은 거에 반면에 문항이 이제 약간 이렇게 지문이 길어지면 오히려 더 바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시험 시간과 문항수 변화입니다. 자, 영역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 영역은 여러분들이 지금 풀고 있는 문제집과 변화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형식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크게는요. 하지만 세부적인 변화는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서의 변화입니다.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듣기가 들리는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을 A, B, C, D에서 고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실제 수업 시간에도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학생들은 당황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문제가 듣고 나서 뒤에 그러니까 지문을 읽었는데 지문 뒤에 문제가 안 나온다고요. 원래 문제 안 나오는 겁니다. 내용 들려주면 그것과 일치하는 내용을 A, B, C에서 고르는 내용. 그것은 기존과 동일하게 합니다. 이 부분이 원래 학생들이 정말 싫어하고 어려워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길어요. 왜냐하면 인터뷰였거든요. 중국의 유명한 인물들을 만나서 이제 인터뷰하는 거였는데 제일 싫은 사람이 디자이너, 뭐 예술가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가 이제 원래 이 부분이었던 것이 이제 뭐겠습니까? 여기 기존의 이 영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3.0에서는 3부분으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원래 인터뷰가 하나의 지문에 5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인터뷰가 하나의 지문에 4문제로 나오니까 이제 4문제가 이제 문제가 하나 줄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어찌 보면 희소식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기존의 3영역이 뭐냐면 장문 독해, 장문 듣기였어요. 근데 이 듣기 할 때쯤 되게 되면 장문도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게 장문이 왜 어렵냐면 인터뷰에서 기가 다 빨렸어. 다 빨려가지고 이제 들을 기력이 없는데 갑자기 막 문자가 막 뭐가 속사포처럼 쏟아지니까 들을 기력이 없어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문제를 틀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니까 들려요 이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게 이제 위 부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뺏기시는 분들은 이 순서가 이렇게 바뀐 것이 오히려 희소식일 수도 있다. 근데 3영역을 더 어려워하던 학생들 중에서는 또 일부는 이렇게 바꾼 게 더 독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뭐 똑같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문항수가 줄었어요. 근데 지문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말 중에서 내가 원하는 말을 찝어내면 되는데 이 찝어내는 게 키워드만 잘 들으면 되게 되면 쉬운 문제가 되는 거지만 요즘 학생들이 조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단톡 같은 거 많잖아요. 단톡에 수많은 대화들 다 읽으시나요?
근데 안 읽어서 그냥 쑥쑥쑥 넘기다 보게 되면 중요 정보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맨날마다 하는 얘기가 그냥 일반적인 얘기니까 중요하지 않겠지. 혹은 중요해도 나는 집중이 안 되니까 쑥쑥쑥 넘기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난이도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리고 어휘의 난이도가 상승을 했어요.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5급에도 겪었지만 어휘가 정답과 직결되는 어휘가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어 학습을 잘 해두신다라면 빈출과 이런 걸 잘 정리해준다라면 그걸 다 선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선별해낼 수 없는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어려운 단어 때문에 문제를 못 풀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 3.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경험을 할수록 내가 전문가가 될수록 좋은 것과 나쁜 것,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들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만 내가 어떤 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좋은 것, 나쁜 걸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독해 영역입니다. 이거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예, 그죠? 독해 1영역에, 독해 1영역 학생들이 많이 포기했던 10문제가 있습니다. A, B, C 중에서 문법적 오류, 문법적이보다 오류가 있는 문장을 골라라. 이 문제를 제일 싫어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하죠.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이제 기존의 문제를 2, 3, 4 다 풀고 나서 마지막에 시간 남으면 1을 풀었고요. 그 다음에 1을 풀면 이제 고득점으로 가는 거니까 나는 합격에만 목적을 둔다 하게 돼버리면 1영역을 포기하는 사태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독해가 이게 아주 큰 중요한 소식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없어지고 그 일부분은 단어 채우기가 갑니다. 단어 채우기는 저희가 이제 HSK 5급의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문장에 하나 채우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이게 6급보다는 조금 더 단순화된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단어 채우기 유형이 생겼고요. 중요한 건 이제 문장 채우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의 문장 통째로를 이렇게 분간 문장에 끼워 넣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접속사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맥으로 풀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풀겠습니다만 접속사로 눈에 보이는 것부터 먼저 풀고 나서 그 나머지를 선택하시는 게 아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원래 기존의 모의고사에서는 문제가 5개면 그러니까 문제가 5개면 문장도 5개를 주어져서 이제 하나씩 제거하다 보면 남는 거를 이제 배치하면 이제 얻어 걸리는 게 있었는데요. 이제 얻어 걸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빈칸은 5개인데 문장을 6개를 줘서 하나를 남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좀 개인적으로 이제 나쁜 소식이 될 수 있긴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찌 보면 쉬워 보이지만 쉬운 부분도 있고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접속사니 비슷한 단어 골라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절반 이상 맞추는 건 쉽지만 그 이상을 맞추는 건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부분 장문 독해 이거는 맨날 저희가 보던 유형입니다. 긴 문장 중에서 이제 해당하는 문제를 고르는 거다. 해당하는 선택지를 고르거나 이제 주관식 유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또 이것만 보고 이거 눈에 안 들어온다. 왜?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내가 다시 해야 될 걸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독해에서 여러분들 승부수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HSK는요, 3개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원래 HSK 처음 나왔을 때는 각각의 영역의 점수가 골고루 나와야 급수가 나왔지만 지금은 USK, 여러분이 보는 UHSK부터는 3영역 합쳐서 180이 넘으면 급수가 합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3.0도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지금의 형태를 유지한다라면 듣기에서 혹은 작문에서 못 받은 점수를 독해로 반드시 만회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없었으니까 여기가 없었으니까 이만큼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나 여러 가지 독해 단어나 해석에 집중하셔가지고 독해를 공부하다 보면 독해 점수가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어휘를 거기서 받은 공부한 어휘나 이런 걸로 작문이나 듣기에다가 영향을 주어서 점수를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학습 공부 방향을 설계를 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까? 솔깃하죠. 됐나요? 자, 이렇게 볼 겁니다. 쓰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뀌어도 공부 안 할 사람은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할 텐데, 기존에는 1000자가량의 지문을 400자로 요약을 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1000자 내용을 다 어찌 보면 숙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또 여러분 요약이라고 하는 것도 레포트 쓴다고 생각하면 책을 읽어서 이해가 돼야 요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석을 안 하고 문제를 풀다 보니 해석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요약 문제를 어려워하는 학생이 정말 많았고요. 실제로 시험장 가서 이제
제가 컨닝하겠습니까? 곁눈질을 합니다. 애들이 자국을 잘 쓰고 있는데 곁눈질을 하다 보면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 학생도 학원을 한 달 다니거나 두 달 다니거나 아니면 독학을 꽤 했을 텐데 뭐겠습니까? 그 빈 종이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온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 안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만 일단 이 유형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우와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보셔야죠.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추가됐는데 그 유형이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우리에게 더 쉽게 다가올지 아닐지는 또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요약하는 문제는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특히 이제 쓰기가 2부분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실생활 기반으로 하는 응용 작문입니다. 150자인데 룸메이트를 구해봐라. 중고차를 샀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양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뭐겠습니까? 캐럿 알겠죠? 그다음에 야채 마켓에서 아마 물건 좀 팔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사진만 띡 찍고 가격만 쓰는 사람들이긴 하겠지만 정성껏 이렇게 멘트 잘 적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슬금슬금 올릴 겁니다. 저는 60도 다 돼가고 있거든요. 알겠죠? 근데 60도쯤 된다고 하게 되면 저는 이거 중고차 양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멘트를 쓰는 건데 자, 요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만약에 이제 정말로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중국에서 좀 생활하셨던 분들에게는 이렇게 바뀐 유형이 오히려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룸메 구해봤을 수도 있고 중고차는 아니겠지만 내 물건 팔아봤을 가능성이 있을 거니까 이거는 이제 좀 유학을 경험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비슷하지만 그래도 유학파에게 유리할 것 같아요. 사실 기존에 100자에서 400자 요약하는 거 유학파에게 유리하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했거든요. 보세요. 논리적인 의견을 서술하는 건데 300자. 와, 300자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면 중국어는 한 글자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많잖아요. 한 글자를 번역해도 한국어로 4글자가 나올 텐데 300자를 쓰게 되면 한국어로 한 1000자 가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세요. 내용 보세요. 과학기술이 삶에 가져온 변화에 대한 삶을 변화시켰다. 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좋은데요. 그러면 이제 점수는 나락으로 가는 거죠. 밑에 보세요. 질문도 상당히 너저분해요. 인공지능은 득보다 실일까 실보다 득일까? 아니 좋을까 나쁠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꼭 질문도 이렇게 너저분하게 실보다 득일까 득보다 실일까? 그러면 어떤 학생은 이 질문조차도 번역이 안 된 학생이 있다에 한 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번역이 안 되면 이거는 또 나락으로 가는데 300자 작문인데 점수가 적을까요? 높을까요?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3.0 특히 유학 경험이 없거나 이러신 분들은 3.0은 최대한 피하고 100자를 열심히 400자로 요약해보자. 결론 끝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변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의 도입 시기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저희가 모의고사가 2월에 있었고요. 이제 한번 살펴본다고 생각한다면 2025년 연말 하반기 아니면 연말이고요. 아니면 내년 정도에 도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저는 얼마 안 남은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기한이 촉박할수록 좀 더 에너지를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3.0이 가져오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알겠죠? 지금 내가 앞에 놓여 있는 지금의 뉴 HSK를 빨리 완수해야 한다라는 그런 좀 사명감이라든지 책임감, 목적의식 이런 걸 좀 강화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급수를 따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최대한 급수를 빨리 따라는 건 3.0이 다가오기 전에 특히 작문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 3.0 오기 전에 빨리 따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만약에 어쩌다가 이 영상을 늦게 봤네. 그래서 봤더니 벌써 3.0이네. 라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따야 되는 이유가 처음에는 그나마 쉽게 나옵니다. 시험 유형이 바뀌면 이제껏 계속 그래왔습니다. 제가 시험을 세 번째 3.0까지 다 겪어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유형이 바뀌면 처음에는 무조건 쉽게 나오니까 더 어려워지기 전에 급수를 따야 될 텐데 선생님 저는 장문을 위해서 유학을 갔다 올까 봐요. 네? 그렇게 하기 전에 빨리 급수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더 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에 대해서 굿뉴스와 배드뉴스를 언급을 드렸습니다. 굿뉴스는 아까 말씀드렸죠. 문항수와 시간은 줄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판단하기에 이게 굿뉴스일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쁜 소식을 좀 전하자면 난이도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사실 또 추가로 말하자면 듣기와 독해는 지문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렵다가 아니라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모의고사는 좀 난이도가 좀 쉽게 나왔습니다만 시험이 거듭될수록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지문이 길어졌다 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낄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렵다에 한 표를 좀 던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작문은 100자를 400자로 줄일 때는 그 본문에 있는 어휘를 사용해도 되지만 지금의처럼 자기의 의견을 서술할 때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문장과 올바른 어휘를 써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어휘와 중국인이 받아들이는 어휘의 의미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어휘의 사용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말로 밥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식사란 말도 있고 진지란 말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작문을 쓰면서 나는 좀 고득점을 받으려고 고급 어휘를 써야지 라고 해서 나는 오늘 진지를 했다, 진지를 먹었다 이렇게 쓴다라면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작문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오히려 쉽고 평이한 말로 자기 의견을 쓰고 그냥 의견을 전달하면 좋은 점을 받지만 나중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너무 욕심내는 순간 더 나락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New HSK, 지금의 HSK든 그다음에 3.0이든 간에 무조건 빨리 따라. 그래서 목표는 최대한 세 달을 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3.0 하게 하고 이제 다시 기존 돌아왔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선생님의 6급 도전자를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 이제 교실에서 학생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6급은 처음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슬픈 학생인데 N차 경험이라고 하죠. 저는 6급을 2번 봤습니다. 4번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학원을 돌다가 막 투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보면 이 책도 풀어봤고 저 학원 다녀봤는데 이제 6급을 못 딴 거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학원을 다녔든 어느 문제집을 풀었든 그 책은 좋은 책이고 그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걸 여러 번 같은 그 실수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방법에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HSK 6급에 나오지만 총다후저라고 해서 전철을 봤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N차 경험하신 분들도 이번이 마지막 경험이셔야 되고요. 6급이 처음이신 분들은 여러 번 경험할 거 없이 2번으로 끝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라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연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분석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다른 언어, 그러니까 영어, 특히 영어랑 비교를 하고 싶은데 영어는 토익을 공부하거나 하시게 되면 엄청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고 어휘 공부에 시간을 많이 들이지만 중국어는 거기에 막 3분의 1에 대한 시간과 그다음에 노력을 들이면서 좋은 점수를 받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이든 특히 N차 여러 가지를 경험을 여러 번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은 연습 부족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책 많고요. 좋은 선생님 많습니다. 그래서 제발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말, 듣기는 들어야 들리고요. 독해는 읽어야 읽힙니다. 읽는다고 하는 건 해석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장문은 써봐야 써집니다. 안 쓰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의 나쁜 습관이지만 이해가 되는 게 한국어로도 내가 어디 뭐 멘트 같은 거 있으면 머릿속으로 준비하고 어디 가서 말하면 말해요. 영어도 어찌 보면 생각하고 있으면 말을 해요. 그 이유는 한국어 공부 여러분 몇 년 했습니까? 영어 공부 몇 년 했습니까? 걔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아주 상당히 많은 어휘와 많은 문장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깥으로 꺼내는 건 쉬운 일입니다만 중국어는 이제 배워봤자 1년, 뭐 많이 배운 사람들은 뭐 5년, 5년인 학생들이 대부분 다 학원 안 온 학생들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배운 횟수가 연수가 많지 않은데 근데 이제 작문을 잘 쓰길 바라는 거. 내가 어떻게 그때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좋은 점수를 받기 원하는 사람 뭐라고 한다? 그죠? 양과 문이 아치 모양이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우리는 계획을 잘 짜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자 6급 기출에 나오는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공위산 치시 비先立起지. 아 꼰대 같아요. 그죠? 자 뭐냐면 그 일입니다. 그 일을 그러니까 그 일이네요. 자 그 일을 잘 하고자 한다면이라는 뜻입니다. 한다면 반드시 먼저 날카롭게 해라. 그 도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6급을 잘 따고자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뭐다 공부 방법이나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잘 한번 다듬어 두고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야 될 게 뭐냐? 2025년이니까 24년의 출제 경향을 한번 보고 그걸 통해서 나의 솔루션을 한번 얻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왜 맨날 어렵다고 합니까? 그러게요. 그죠? 선생님도 이런 말 안 하고 싶은데 그래요. 자, 듣기와 독해는 어려웠습니다. 2024년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휘. 이게 나오겠습니다. 두 가지네요. 어휘와 토픽입니다.
작문은 그냥 입반이라고 했는데 그저 그렇습니다. 작문도 가끔씩 뭐 어려운 지문이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평이한 수준이고 이것도 한 10년 정도 사이에 난이도 차이는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듣기와 독해는 5급도 마찬가지겠지만 난이도의 변화가 다이나믹했지만 작문은 그냥 꾸준하게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작문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이 싫어하는 주제가 있어요. 옛날 이야기. 고사성어의 뒷배경 이야기 이런 얘기는 사람 이름도 못 외우겠고 뭐 어휘가 어려우니까 안 외워지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 뭐 21세기 살아가는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일대기 이런 것들은 다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써보시면 뭐 문장을 몇 개 써보시고 잘 유형을 잘 파악하시면 좋은 점수 얻을 수 있는데 써야 점수 얻을죠. 됐죠? 이렇게 보시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여러분 HSK는 약간 좀 이상한 시험이에요. 난이도가 일정하지 않고 들쭉날쭉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했는데 뭐야 시험장 갔더니 생각보다 안 어려운데 쉽잖아 이렇게 하는 그런 회차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선생님 말대로 어렵다 그런 회차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들쭉날쭉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으로 보자라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추세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근거는 좀 4가지가 있는데요. 필수 어휘 말고도 그 외의 단어가 나온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과학 전통문화 이런 토픽의 비중이 높아서 읽기가 싫다. 그러니까 시간도 안 가고 안 읽히니까 안 읽혀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계속 이제 줄어드는 그런 것 때문에 더 초조해지죠. 그리고 이제 문제집과 실제 시험의 난이도 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잘못 선택하시거나 그러면 약간 경향과 어긋난 문제집이 정말 또 많아요. 그래서 너무 쉬운 답이 너무 쏙쏙 나오고 이런 게 많은데 실제 시험장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가 많냐면 이제 요즘 문제 같은 경우는 유추형 문제가 많아요. 유추형이라는 것은 단어가 다른 걸로 대치되거나 아니면 앞에 내용을 완전히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에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아서 이제 여러분 어렵다고 많이 느끼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살펴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필수 어휘 2회가 나올 텐데 이 루어란 단어가 따로 6급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본문 해석할 때요. 루어는 뭐다? 루거의 의미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보시게 되면 똑같다라기보다 사실은 뭐 엄밀히 말하면 비슷하다가 될 텐데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어떤 학생들은 단어를 계속 한국어 의미로 외웁니다만 가능하시면 이거랑 최대한 의미가 비슷한 쉬운 단어로 대치해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듣기를 하거나 독해를 할 때 바로 이제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바꾸는 것보다는 이걸 바로 이제 중국어로 대치하다 보게 되면 답이 바로 쏙쏙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특히 조심할 게 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란 단어가 뭐냐면 이는 뭐뭐스로서라고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뭐뭐스로서라는 말은 사실 뭐뭐서 사용해서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거나 아니면 슈웨일러라는 말은 보통 첫 번째 문장이 아니라 뒷문장에 쓰이는데요. 있을 텐데 뭐뭐한 것은 뭐뭐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의미로 쓰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번역이 될 때가 좀 많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정말 간단한 건데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우하고 웨이는 매유의 뜻입니다. 우는 없을 무자고요. 웨이는 미자, 아닐 미자라는 뜻인데 우리가 미성숙 하게 되면 성숙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매유라는 뜻이 원래 없다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아니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정말 조심할 거 이거요. 우 발음이 우. 중국어 한자 발음은 물. 알겠습니까? 자, 방심은 금물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금물의 물은 뭐다? 하지 말란 뜻이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한국말로 외우지 마시고 비에라고 외워두시면 듣기에 우가 들리거나 그러면 이제 밑에 ABCD에서 비에를 찾아보시면 답이 바로 쏙쏙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로 외우지 마시고 바꿀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한 중국말로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다. 주변에 주변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을 고르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는 것이 여러분의 급수 잘 따는 비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과학 전통문화 토픽이 많은데 그렇게 중국은 자기 나라를 설명하고 싶나 봅니다. 소수민족 얘기 진짜 많이 나오고요. 소수민족은 딱 봐도 알아요. 옷 자체가 이렇게 옷이나 이렇게 외관 자체가 소수민족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도자기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요. 뭐 중국의 뭐 조각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조각 나오잖아요. 진짜 머리 터져요. 선생님들 읽기 싫어요. 그죠?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는 뭐 AI, 뭐 유전자, 뭐 염색체 이런 거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도 나오더라. 아무튼 과학도 보면 알고 웨어러블 이런 거 나오기도 하는데 웨어러블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가 관심 있고 주변에서 많이 보거나 하니까. 근데 관심 없는 주제가 나오거나 그러면은 특히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좀 기본 지식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그냥 모르고도 문제 푸는 게 있습니다만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잖아요. 그러면 300점 만점에서 180점, 세 과목 합쳐서 180 받으려면 단순하게 보면 60%지만 이 60%를 넘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이래서 빼고 저거서 빼고 해버리면 60이 아니라 점수가 진짜 어중간하게 나옵니다. 172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다루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출문제집을 열심히 보셔가지고 이런 지문들을 반복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완벽하게 진지하게 풀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게 나와요. 뭐 열차가 일반적인 열차랑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은 그것은 위에는 없다. 그죠? 위에는 없다. 땡땡이가 없고 아래에는 땡땡이가 없다. 이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 슬슬 넘겨가서 풀면서 풀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없는데 얘는 땡땡이한 얘다. 근데 성어다. 아유 못 풀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과학적인 거 몰라도 돼. 그러니까 모르고 풀어볼게. 이거랑 가장 큰 차이는 이건데 얘는 얘다. 어떡하라고. 이러다 보면 이제 멘탈이 깨지면서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끝까지 알아야 풀리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끝을 보다 보면 이것도 잘 모르겠다 싶다 보면 오히려 ABCD의 정답을 얻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ABCD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두 번째까지는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보세요. 땅. 뭐 할 때? 땅은 보통 뭐뭐 할 때로 많이 쓰이죠. 뭐뭐 할 때. 웬에다가 이 성조를 왜 닫나? 열차가 가속한 후에 열차의 바디는 오히려 원딩 모르는다. 안 됩니다. 5급 단어입니다. 열차가 보세요. 가속했어요. 속도가 붙었죠. 속도가 붙었는데 열차의 바디가 안정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속도가 붙으면 근데 보통 이런 생각 못해요. 해석하다 보면 열차의 속도가 붙으면 사람들이 보다 차가 흔들릴 것 같은데 안정되었다는 뜻이죠. 자, 지치 5급 단어입니다. 매우란 뜻입니다. 좋습니다. 거왈 유난이란 뜻입니다. 평소보다 달리란 뜻이죠. X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걸 매우라고 배웠으면 거왈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창이란 말은 차라리 여기서는 잘못 외운 게 낫네요. 이 창은 여러분들이 이상하다고 외울 겁니다. 쌤 이상하다고 외운 게 잘못된 건가요? 맞아요. 이 창은 이상하다는 의미 항목이 있습니다만 중국어에서는 6급에서는 이 창은 매우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창 풍부 해버리면 이상하게 풍부하다가 아니라 매우 풍부하다라고 나왔거든요. 이것도 뭐다? 이가 다를 이자가 있으니까 유난히 유독 이란 말로 있으면 유독 안정적이다. 어색할 겁니다. 자, 완펀은 매우로 쓰이지만 까오싱 완펀처럼 해서 형용사의 뒷부분에 많이 붙기 때문에 앞이 비었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걸 잘 아시면 5급 단어만 제대로 잘 배웠다라면 이 문제 정답은 A를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인 지문도 이 지문의 내용을 모르고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 대부분 여러분의 멘탈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아무튼 간에 이런 과학 전통 지문이 높아서 비중이 높아서 여러분 점수 받기 힘들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집과 실제 시험 난이도가 큽니다. 6급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3급, 4급은 아주 옛날 문제집을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5급부터는 문제집이 중요해지기 시작하고요. 6급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기존의 5급 문제, 6급 문제집 같은 경우는 단어가 쉽고 답이 너무 쏙쏙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만 요즘 시험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답이 직접적으로 안 나오고 유추하는 문제가 많다고 했었죠. 그래도 그나마 우리에게 희망은 작문은 문제집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어떻다? 작문은 안 쓴다. 그래서 문제집을 잘 활용할 수 있는데도 안 써 좋은 점수를 못 받는다. 이런 겁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맛있는 숯불에 있는 천재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 문제집에서 작문이 총 10편이 있는데요. 거기서 작문에서 보면 반복적으로 나온 기출이 여러 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문을 그 문제집을 잘 써보신 분들은 시험장 가서 뭐야 내가 써본 건데 하면 좋은 점수를 받았을 텐데 어떻다? 안 써봤다. 작문은 계속 내일로 미루다가 망했다.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거 정말 조심하세요. 유추형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석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건 불가능하니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모든 지문을 해석하라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어떤 걸 해석하고 할지는 뒷부분에 정리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솔루션. 선생님 이걸 솔루션이라고 들었습니까? 그러게요. 저도 답답합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 시험을 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어휘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 머리에 칩을 넣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보다 기본기에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어휘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어휘를 모두 다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만 필수 어휘. 그다음에 내가 오늘 공부한 문장이라도 어휘를 학습하시고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네요.
듣기가 여러분 전 영역의 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ABCD를 선택지를 줄여 선지라고 하죠. ABCD는 거기에 있는 단어들은 좀 정리해 주시고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던 단어가 여러분이 보는 시험장에 또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ABCD 정도까지는 해석하고 해석해 두자. 자, 특히 ABCD 지문 길이 긴가요? 짧죠? 이 정도는 시간 투자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독해의 이 부분. 아까 봤죠? 아까 저기 있었던 자기부상열차 앞에 있었던 제가 보였던 과학 지문에 있는 그 지문인데요. 그 지문 정도만, 그 지문하고 선지, ABCD에 있는 단어 정도만 정리해 두시고 암기해 두시면 이걸로 차곡차곡 실력을 쌓으시면 나중에 긴 문장을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봤던 토픽들이 있어요. 그 토픽들이 분명히 언젠가 나오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독해 이 부분에 나왔던 그 지문의 내용들이 듣기에 녹음으로 가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석했던 지문들이 듣기로 나오게 되면 정말 쉽게 문제 풀 수 있는 거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접속사를 싫어할까요? 접속사는 HSK 3급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그리고 HSK 4급에서 접속사로 풀리는 순서별 문제 정말 많았고요. 근데 축어라 왜 안 외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접속사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독해라고 되어 있지만 독해 말고 듣기에서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뒤에 기출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릴게요. 자, 독해의 듣기나 독해의 상당 점수가 접속사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접속사를 잘 활용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중국어도 논리력이 더 실릴 거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접속사는 접속이잖아요. 연결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문장과 문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해서, 좋은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 혹은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은 공부하기 싫으니까 이것만 공부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루어는 4급의 빈출이고요. 지하루는 5급의 빈출이에요. 그리고 탕루어나 루어는 6급의 빈출이에요. 똑같은 만약이지만 급수별로 좋아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탕루어는 6급의 필수 단어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뭐 하다면 여러분 지우만 알고 있겠습니다만 BN도 있고요. 저도 있습니다. BN은 5급에 가끔 나오고요. 자, 6급에서는 저가 나오겠죠. 6급에서는 사실 이렇게도 BN의 비중이 더 크고요. 저의 비중은 적긴 하지만 잘 나온다는 거. 그죠? 좋은 거 배워가셨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시 4급에 나옵니다. 순서 배열을 나오죠. 설령 뭐뭐라 할지라도라는 뜻이죠. 자, 보시면 지변 나옵니다. 이거 6급에 잘 나옵니다. 이것도 6급에 필수 단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지우, 수완, 나파 이런 것들은 가끔 ABCD 선택지에 가끔 나오긴 합니다. 6급의 최애 단어는 요거다. 그래서 급수별로 좋아하는 단어가 있으니까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런 단어 한번 잘 체크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사전에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단어장에 나오는 좋은 예문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잖아요. 거기에 나온 예문들이 그게 아마 외워두면 여러분에 도움되기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외워두시면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접속사 제발 좀 암기해 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말했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겠죠. 쌤 문제집이랑 난이도가 다르면 문제집을 버릴까요? 아니요. 쉬운 문제집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옛날 문제집에도 과학과 문화 지문 나옵니다. 그거 여러 번 읽어보세요. 여러 번 읽는 걸 회독이라고 하죠. 읽어보세요. 왜냐면 그 비슷한 지문 내용이 또 나옵니다. 알겠죠? 그 중요한 게 뭐냐? 듣기는 2배속입니다. 빨라서 못 듣겠어요. 빨라서 못 들으면 안 들으면 됩니다. 근데 시험장 가서 한번 울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울 것이냐 집에서 울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집에서 울고 시험장에서 웃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다? 반대 선택을 하죠. 집에서 웃고 집에서 이제 시험장에서 울고 나오죠.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다 성인입니다. 일단 듣기를 2배속으로 반복하시고요. 반복했을 때 답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한 60% 이상은 대충 알아듣겠다 할 정도로 좀 공부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장문은 문제집과 차이가 없습니다. 장문 쓰기 싫으시면요. 원문 놔두시고 모음 답안을 100개 쓰세요. 아니면 100개 쓰기 싫잖아요. 그러면 입으로 읽으세요. 그러면 입으로 읽으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Once upon a time, long time ago로 시작하듯이 장문도 패턴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제발 장문은 문제집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장문이 제일 아쉽더라고요. 왜? 기출과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놓치니까요. 그죠?
자, 2024년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서 선생님이 문제 푸는 방법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푸는 방법은 어찌 보면 고득점자의 문제 푸는 방법이라서 참고만 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소개하는 방법 말고 그 뒤에 좀 간단한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먼저 접근한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시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선생님 방법을 쓰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한번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듣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에서 정답을 이미 골랐는데요. 여러분들 첫 번째 아직 실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을 고를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은 이 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잘 활용하시면 이제 문제를 푸시면 좋겠죠. 이 딴이란 단어는 참 좋은 단어죠. 왜냐면 앞에 있는 수많은 말들을 무력화시키는 말이죠. 그래서 좋긴 좋은데 그런데 해버리면 사실 중요한 내용은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듣기를 할 때 앞에 있는 문장을 못 들었다. 하지만 딴 뭐 이런 문장이 들린다고 하면 한 줄기의 비처럼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게 딴부터 한번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첫 번째 보시면 手机 후예 모드 번역 안 해서 상관없습니다. 뭐 제대로 본다라면 뭐 휴대폰에 눈을 보호하는 뭐 모드라고 되어 있으면 휴대폰 눈 보호 모드가 있다고 한다라면 이팅 정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선생님이 푸는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란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일정한 정도라고 돼 있죠. 어느 선에서는 괜찮은데 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다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정답을 고르는 거지만 복습할 때는 이 단어에다가 좀 중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젠칭 줄여줍니다. 뭘 줄여주냐면 눈의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느 정도 선에는 풀어주지만 다는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체가 한계가 있다라고 알아들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푸느냐? 하지만 결코 뭐뭐 할 수는 없다. 샤오초 없애다죠. 뭘 없애냐면 오랜 시간 동안에 블라블라블라블라 들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호랑이한테 물려가 더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선에서는 피로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자, 뭘 없앨 수 없다. 눈의 건강 문제를 없앨 수는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만 잘 들으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들으게 돼버리면 장시간 동안 전자설비를 사용해서 가져오는 눈의 건강 문제입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요점을 파악하기가 힘들죠. 그럼 보시면 어느 정도는 눈이 피로함을 덜어주지만 건강 문제를 없앨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마지막까요? 렁 여전히 초래한다. 눈의 부시라고 하는 것은 부슈프라는 뜻이거든요. 눈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좋긴 좋은데 눈은 불편해 라는 뜻이거든요. 자, 정답을 보시면 호의 모시作用有限이라고 해서 그 작용은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효과적이지 그 이상도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문제 푸실 때 계속 처음에 연습할 때는 중점적으로 들으시되 나중에는 복습할 때 이 단어를 잘 들으셔서 이게 있으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적용을 시키시면 나중에 다른 문제 어떤 단어가 바뀌어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제가 추러什么什么 Y를 체크해놨는데요. 오늘 제가 접속사를 강조했으니까요. 추러什么什么 Y는 뭐냐? 뭐뭇을 제외하고 이것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안 된다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이제 HSK 6급에 제일 잘 나온 건 이것 제외하고도 이것도 있다는 뜻이니까 추러什么什么 Y가 들리면 사실은 저 뒷문장을 잘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는 이 문장에서도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을 골랐거든요. 보시면 一些年轻人 몇몇 젊은이들은 在宠物身上 반려동물이죠. 반려동물에게서 쓰는 화시오라고 하는 것은 돈, 소비입니다. 자, 반려동물에게 쓰는 소비라고 하는 것이 지자, 甚至, 심지어, 超过, 초과해서 뛰어넘었다. 지自身消费, 자신에 대한 소비를 뛰어넘었다. 이 말은 내 옷은 안 사도 우리 강아지 옷을 산다 이 얘기잖아요. 이 말은 이것만 쫙 잘 들어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반려동물에다 돈을 많이 쓰는구나 이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득점자는 이미 문제 이렇게 풉니다. 이거 듣고 이미 ABCD를 고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내용을 다 이해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다 이해할 수가 없죠. 보세요. 除了 시후 나옵니다. 머리 감기기 그다음에 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려동물 맡기는 거. 맡기기 서비스 말고도 반려동물의 촬영, 반려동물 학교 나오죠. 반려견 학교 등의 새로운 타입의 서비스에 쓰는 소비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앞에 있는 문장 못 알아들어 칩시다. 이거 말고도 여기에 쓰는 돈이 많다는 뜻이니까 결국 돈 많이 쓴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점은 출러를 잘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고득점, 복습 포인트는 첫 번째 문장을 잘 이해하는 데 시간을 쓰시게 되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을 공부를 하는 거니까 좋은 점수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럼 정답은 뭐였느냐?
宠物相关的消费, 반려동물 관련된 소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수요라고 한需求,消费가 돈이잖아요. 돈을 많이 쓴다는 뜻이니까 정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접속사 잘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 해석 잘 보셔서 나중에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독해 영역입니다. 일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포기를 하십니다. 어려우니까요. 포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주술목 구조라고 해서 문장에 주어, 수어, 목적어가 있는데 여기 중에서 주어가 없거나 수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문장은 사실 해석을 해보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문제는 좀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어가 없는 문제는 맞추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우리가 얘기할 때 주어 없이 쓰는 경우 많죠. 대화를 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 주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상을 알고 있는 상태에는 주어 없이 쓰는 문장이 많아서 우리가 주어 없는 문장을 오류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빼더라도 수어가 없거나 목적어, 수어가 없다는 말은 먹는다, 마신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중국어에서. 근데 그거 없는 문장은 알아채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그 문장의 오류, 그 공백을 여러분들이 말로 끼워 넣어요. 그러니까 의역에 계속 습관이 돼 있으니까 없는 단어를 끼워 넣어서 맞는 문장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주술무구조 이거 아니면 정말 이거는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접속사 문제는 짝꿍만 잘 알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해석을 안 해봐도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데 안 보입니다. 연습 안 해서 그렇습니다. 계속 보다 보면 아까처럼 루고 이런 것들은 잘 보이잖아요. 왜냐면 루고는 사급부터 봤으니까. 근데 아까처럼 탕루어나 이런 단어를 공부해 두시면 그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 조합이 어색한 거 다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밑에 문장 가볼까요? 밑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탄산음료 속에 있는 양산소 자 2개 그 다음에 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네요. 탄산음료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당분은 모두 잘 보세요. 호의가 뭐예요? 조동사잖아요. 모두 뭐뭐 할 거? 조동사. 자, 중국어로 하면 능원동사라고 합니다. 영어 보면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보시면 체내의 지방 됐죠? 더욱더 쉽게 퇴적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사실 이 문장은 좀 어려운 문장이긴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반드시 동사만 넣는다고 되는 문장은 아니긴 하거든요. 왜냐면 보시면 다시 보세요. 탄산음료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당분은 체내에 있는 지방이 더욱더 쉽게 퇴적된다라고 해서 이 문장은 사실은 앞에 있는 주어 뒤에 또 다른 주어와 수어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겸허문이 돼서 이 문장이 뭐다? 시가 들어가서 자, 순서가 잘못했죠. 죄송합니다. 시를 적어서 체내에 있는 지방으로 하여금 더욱더 축적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맞춰야지만 정석적으로 맞추는 문제이긴 해요. 근데 정석으로 못 맞춘다고 하더라도 호의 뒤에 동사가 안 나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출 수 있으면 좋은 문제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겸허문까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간에 맞출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하면 되는 문제고 밑에 위에 문제 볼게요. 거꾸로 풀었죠. 북경 지역은 생태계가 다양하고 사계절이 분명하다. 이거는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주술수로문입니다. 일단 이 문장의 주어는 북경 지역입니다. 관찰한다. 야생조류 활동을 관찰하고 여기 보세요. 엔드가 있었네요. 야생조류의 활동과 치엔시는 이동입니다. 이동을 관찰하는 유명지다. 성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지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고요.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는데 유명한 장소다라고 되어 있지만 유명한 장소까지만 되어 있고 이다가 없죠. 북경 지역은 앞에 그 빼보세요. 북경 지역이 관찰한다가 아니잖아요. 북경 지역은 야생 조류의 활동과 이동을 관찰하는 유명한 장소. 이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는 시가 들어가야지만 맞는 문장인데 여기는 유명한 장소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미 유명한 장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면서 붙여버리니까 오류를 못 골라내는 겁니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이거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 맞출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문제 보세요. 제가 앞에 계속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접속사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만 앞에서 설명한 걸 하는 이유가 그래야 여러분들 이거라도 잘 기억하니까 하는 거죠. 아까 GBN이 뭐라고 했냐면 사급에서는 나오는 뭐다? 지시, 설령 뭐뭐 할지라도 에 해당하는 접속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GBN 나오면 뒤에 얘가 나와야 되는데 치유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 문장은 뭐다? 틀렸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지우를 예로 바꾸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틀린 것만 골라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꼭 이 문장을 바르게 고쳐야 된다 압박감을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자, 번역을 해볼게요. 고쳐볼게요. 선량함,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녹다. 피 속에 녹아 있으면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피 속에 편한 선함이 있다면 선령, 한 사람의 선한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지파, 여기서 유발된다, 활성화된다고 되겠습니다. 선한 본능이 활성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달려나가서, 총은 달려가다는 뜻입니다. 달려나서 사람을 구할 것이다. 이상합니다. 이 문장에 설령을 해도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설령 그 사람의 선한 본능이 유발된다고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사람을 구할 것이다. 아니고 이 문장에는 지우는 그대로 놔두고 이 문장에서는 아마 루고의 계열로 바꿔야 될 겁니다. 선량함이 그 사람의 몸속에 남아있다라면 만약 한 사람의 남아있어서 선한 본능이 유발된다면 활성화된다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하러 갈 것이다 라는 문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은 지비엔이 아니라 이 지비엔 자체가 잘못된 거가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일단 해석을 못해도 이 조합이 아닌 것만 봐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제발 틀린 문장을 고쳐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지 마시고요. 틀린 것만 잡아내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여러분이 해야 될 임무입니다. 그리고 풀고 나서 답안지 뒷부분에 설명을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골라만 내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이 부분입니다. 아까도 마찬가지겠지만 첫 번째 보기가 이제 성어로 시작을 하죠.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젊은이들의 요 부호가 나오면 이 부호는 스킵해도 상관없습니다.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번역해도 됩니다만 저는 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등의 수요가 땡땡하고 있다. 자, 번역을 너무 안 하는 게 걱정되면 4개 중에 한두 개만 하시면 됩니다. 자, 뭐가 되겠습니까? 대학원 시험치기, 자격증 시험치기, 공무원 시험치기,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어떤 뭐겠습니까?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죠. 업그레이드 등의 수요가 아마 뭐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런 욕구, 수요가 나날이 증가한다. 좋습니다. 첸성바이지 2번, 4번 봤더니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다양한 방법이다. 수요가 방법이다. 어색합니다. 자, 튀어원이 여러분 이게 조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논리적이라는 뜻인데 들어갈 수 없고요. 각자가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수요가 의견을 가지고 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사성어는 몰라도 문제 풀지만 여기는 알고 있으면 바로 정답이 쉽게 A로 나오네요. 됐죠?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은 이거는 이 부분은 단어가 좀 어렵거나 그런 것 뿐이지 나머지는 이것도 사실은 과학이나 전통문화의 토픽의 문제인 것이지 그 말고는 이제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살펴볼 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거 있는데 요게만 살펴볼게요. 이게 로이푸제, 타오타오푸제, 트완려푸시라고 하는 것은 HSK 정말 잘 나오는 조합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시게 되면 다 끊임없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중에서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로이푸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보시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외우세요. 요커 아니면 커런 알겠죠? 여행객이나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타오타오포제는 말이고요. 말이 끊이지 않고 잘잘잘 나온다는 뜻이고요. 트완려푸시는 오가는 사람과 차가 끊이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렇게 외우면 일단 다 나머지는 나중에 외우시고요. 일단 이것만 외우세요. 로이푸제는 장문에 진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성공 스토리를 보다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서 성공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만든 브랜드를 찾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이것은 하나의 추앙소 소득을 만드는 하나의 이거고요. 또한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들로 하여금 뭐 하지 않는다? 땡땡한 사람들의 무리에 방해받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사람이 나왔죠.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이걸 알고 계시면 정답을 A번을 쉽게 고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마지막 아까 하나 걸렸죠. 수익을 창출하는 경로 루트다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 정답은 A번이고요. 이렇게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쓰기 영역을 본다라면 쓰기 영역도 변화가 없습니다. 인물의 일대기 위주의 지문이 많았고요. 유명한 인물의 이야기, 그다음에 일반 교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실해야 된다,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이런 종류, 사람은
관찰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교훈도 좀 나오긴 했고, 그다음에 역사 이야기 비중이 제일 적습니다. 역사 이야기는 1년에 많이 나오면 한 3번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거든, 수업 시간에. 얘들아, 역사 얘기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하게 되면 애들은 어머! 얘기하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이렇게 가끔 얘기하는데요. 역사 얘기 걸리면 조금 이제 맵죠. 왜냐면 지문이 좀 안 읽히는 경우가 많고 요약이 잘 안 되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유명한 인물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게 되게 되면 뭐 옛날 얘기로 한다라면 황희정승, 뭐 이런 뭐 세종대왕 이런 얘기고요. 요즘 얘기로 한다라면은 뭐 실제 이름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기업의 총수들 이름이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을 안 적어도 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계속 안 외우려고 하는데요. 인물 이름은 웬만하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인물 이름을 안 외우고 쓰는 방법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게 그 장문에 나오는 주인공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인물 이름을 안 외울 정도라 못 외울 정도라면 그 장문은 망했다고 봐야 되거든, 저는 개인적으로요. 왜냐하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그 인물의 이름이 아닐까요? 그죠? 또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대부분 보면 거기에 있는 쌍따옴표로 나오는 대화문 있죠. 어머, 네가 이렇게 찾아오다니 정말 고마워. 이런 말들을 그대로 옮기려고 하더라고요. 왜? 쉬우니까, 잘 외워지니까. 근데 그 직접 화법보다는 그거를 간접 화법으로 활용하는 게 제일 좋고요. 어렵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의 희망을 드린다라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문 안에서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말 중에서 건질 말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한번 읽어보고 필요 없다 그러면 쌍따옴표를 버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기 보시면 예문 있는 쌍따옴표가 있다라면 요게 앞에 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4년 동안 뭐겠습니까? 또니엘라 여러 해 동안 자 할머니들은 후송 리바이트 오면 600명 안에 되겠죠. 헌두어겠죠. 많은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 것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픽업해 주었습니다. 자 보세요. 배웅해 주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또이츠 이것에 대해서 十分感激 매우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할머니들이 아이들의 뭐겠습니까? 그 귀가를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디 보면 쌍따옴표가 나오죠. 쌍따옴표를 읽어보긴 할 텐데 계속 보다 보면 필요 없는 게 많아요. 여기 보세요. 나하고 저희 남편들은 모두 출근을 합니다. 근무를 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 매일은 빵빵 작업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감사드려요. 그죠? 공샹 나이나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러니까 학교 오기를 도와주는 할머니들이 있거든요. 그 할머니께 정말 감사합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구절절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는 간접 화법이고 그게 아니고 아예 빼버리고 그냥 매우 감사했다 하면 빠지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책들이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꿔라라고 하고 있지만 간접 화법으로 바꾸는 내용보다는 사실은 삭제되는 내용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연습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터득해 가시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쓰는 게 훨씬 더 쉬울 겁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그냥 그 사람은 성공했다더라. 아까 앞에 나왔던 것처럼 로이부제 많은 커를 로이부제 해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끝나는 것도 있어요. 뭐 많은 수익을 벌었다.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맨 마지막에서 뭐 그 사람의 뭐 강인한 정신이 그 사람의 성공을 이끌었다. 이런 식으로 교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교훈은 반드시 외워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훈이 약간 추상적이어서 어렵긴 하지만 이거를 암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점수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조금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달라지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단락부터 먼저 읽고 전체 장문이 있다라면 마지막 단락을 살펴서 그냥 이야기 엔딩인지 교훈인지 본다라면 교훈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핵심을 먼저 뽑아라. 예를 들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됨이 있다 한다라면 이 사람이 진실됨에 해당하는 에피소드를 뽑아내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죠? 그 사람이 강인한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의지에 대한 걸 가지고 나머지는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 어떤 키워드를 뽑아내서 그거를 외우려고 마음을 먹고 위에 올라가 쭉 읽다가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암기해서 쓰시는 게 좋은 점수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예전 기출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현재 동고先生 요거는 빼면 안 됩니다. 이 쌍따옴표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쌍따옴표는 고사성어이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키워드일 때가 많습니다. 동고 先生은 이미 되었다. 뭐가 되었냐면 중국어에서의 꼬딩츠이 고정 단어가 되었고 자 전문적으로 가르친다. 특별히 가르치는 거죠. 자 보시면 나시에 가로 열고 가로 닫으면 자 그런 사람들을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곤란하겠죠. 이 장문 여러분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여기서 곤란합니다. 왜냐면 이거 다 써야 되나요? 어쩔 수 없죠. 여기 보세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 점은 엔드점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나열할 때 쓰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잠깐 봤었죠. 공무원 시험을 치고 아까 뭐 대학원 시험 치고 아까 그중에서 한두 개만 읽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단락이니까 제일 좋은 건 다 쓰는 겁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라는 거죠. 여기 볼까요? 자, 不辨是非, 是非, 옳고 이게 6급 단어죠. 错, 그름.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 동정심을 무작위하게 남발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또 그러니까 좋고 나쁜지를 판별하지 않고 무조건 동정을 베푸는 사람. 그다음에 보시면 뚜이 화일은 나쁜 사람들에게 지앙은 말하다가 아니라 총시나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런츠 인자함을 나쁜 사람에게도 인자함을 베푸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좋든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동정심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사실을 제일 좋은 건 이 앞에 문장을 암기해 쓰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냥 주안전하시에 뚜이 화일은 지앙 런츠들은 이렇게만 쓰고 마무리를 하더라도 이게 중간에 맨 마지막에 교훈에 해당하는 부분은 써주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원고지 서식 정말 중요합니다. IBT 보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IBT를 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PBT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원고지 서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엉망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제목 4칸 띄우는 겁니다. 그런데 막 붙여 쓰시는 분 계십니다. 서식 안 지키면 점수 깎이죠. 또 단락에 시작할 땐 2칸 띄우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원고지 거다 보면 1칸 띄운 사람도 있고 안 띄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칸을 비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문장이 끝이 났어요. 그럼 그 뒷문장이 시작됐잖아요. 그럼 한국 학생들이 이상하게 여기 뒤에 한 칸을 더 띄우더라고요. 공백을 만들더라고요. 공백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도 이렇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IBT에서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요거 정말 중요한 생각보다 많은 학생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문장이 끝나고 그 다음 문장이 시작될 때는 바로 붙여 작성해야 되지 한 칸을 띄우지 않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고 이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목을 안 적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제목을 안 적고 본문을 바로 윗칸에 붙여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먼저 적거나 아니면 첫 칸은 무조건 비워두는 습관. 그러니까 이게 연습의 힘인 겁니다. 평상시에 연습을 안 했으니까 실전에 가서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지켜주셔서 이런 억울하게 점수가 감점되는 건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됐죠? 자, 작년에 기출문제도 보시면 아까 나왔죠. 공샹 나이날. 공샹은 원래 공유하다는 뜻이죠. 할머니를 공유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 나중에 내용이 대충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아까 저게 잠깐 봤었죠. 엄마들이 다 엄마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니까 애들이 맨날 학교에서 혼자 오는 거예요. 그 혼자 오는 아이들을 집에까지 배웅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 할머니는 나의 할머니기도 하고 너의 할머니기도 하고 한 할머니가 여러 명을 같이 이렇게 배웅을 해주니까 그 할머니를 공유한다고 해서 공샹 나이나이라고 하거든요. 이 할머니들 보니까 여기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빨간색 나오더라고요. 빨간색 이렇게 조끼를 입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런 할머니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얘기 쭈루룩 나오는데 보시면 이게 원문인데 이게 쭉 나오고 중간에 중략이라는 문장 나오죠. 시간 관계에서 한 문장 본다고 생각한다라면 자, 원문을 보통 쓸 때 쓰겠죠. 보세요. 每个上学日 매일은 아니죠. 왜냐면 매번 학교 가는 날, 그러니까 학교 가는 날마다가 되지 이제 매일이 돼버리면 토요일, 일요 포함이니까 자, 매 학교 가는 날마다 저지ang 절강성에 있는 닝보에 있는 똥첸후에 있는 마을입니다. 자, 이걸 다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못 외우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제일 익숙한 앞에 있는 요거 정도만 가져오셔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절강성에 어디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시면 매거 샹실은 그대로 봤어요. 근데 이 마을을 다 못 외우니까 저희가 익숙한 절강 가져올 텐데 여러분들 이걸 다 빼버리고 그냥 절강의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돼버리면 절강의 모든 학교와 유치원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절강에 있는 몇몇이라고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절강에 있는 몇몇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구에서는 모두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는 몇 명의 빨간색의 마하지아가 조끼예요. 빨간 조끼를 입은 할머니들이 됐죠. 자, 높이 쥐는 들다 뭘 들었냐면 자, 아이를 픽업하는 자, 바이라고 하는 것은 팻말입니다. 이름 적혀 있겠죠. 박현정 씨 이런 거 적혀 있겠죠. 그죠? 팻말을 높이 들고 자, 어린아이들을 맞이해서 방쉐는 이제 학교를 귀가하는 게 되겠죠. 그죠? 학교를 마치는 건데요. 귀가를 도와주는 할머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빨간색 조끼 할머니들이 애들을 마중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말은 오랜 세월 동안, 4년 적어주면 좋긴 하지만 너무 숫자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미 600여 명의 많은 하이통, 아이가 학교가 마치는 것을 배웅해 주었고 데려다 주었고, 학교 마친 아이들을 데려다 주었고, 베이 하이츠는 아이들에게 의하여 친치에, 아주 친절하다가 아니라 친근하게 청웨이는 부른다는데 앞에 베이가 있었으니까요. 베이 청웨이 하나 틀처럼 외워버리면 불린다가 될 수 있겠죠. 그들은 꽁샹 나이나이로 불립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매 학교 가는 날마다 절강성에 있는 몇몇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됐죠? 할머니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을 배웅해준, 아이들을 이제 집에다 데려다 주는 할머니들을 볼 수 있는데, 그 할머니들이 바로 꽁샹 나이나이다. 그게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만 살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절강성에 있는 몇몇 초등학교와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구에서는 모두 볼 수 있다. 뭘 볼 수 있냐면 몇 분의 할머니들이 지에송 샤오펑이어 방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샤오펑이 어려우면 그냥 가해도 상관없겠죠. 아이들의 방쉐를 도와주는 할머니도 있는데요. 그들은 여기 보세요. 베이 하이츠면 아이들에게 의하여 친근하게 불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기까지 쓰기가 힘드시면 하이츠만 빼시고 친치에 빼시고 그들은 베이 청웨이 불린다. 꽁샹 나이나이 라고만 써주셔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좀 더 써주면 좋은 점수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아니면 그냥 그들은 바로 꽁샹 나이나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을 소개하는 게 제일 중점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써주셔도 여러분은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장문을 쓰시려면, 줄이려면 일단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이틀까지 줄일 수가 없다. 내용을 이해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막 단어만 나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채점을 하는 사람은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옵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요. 그죠? 그래서 이것만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쓰기 한 번 더 마무리한다라면 인물 이름 외우시고요. 자, 간접화법보다 직접보다 간접을 활용하지만 제가 따로 설명한다라면 쌍따옴표 말은 필요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 교훈 기억해 두시고 밑에 부분 한번 읽어 두시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장문이 천자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량이 너무 많아서 부담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루에 최소 한 단락씩, 알겠죠? 한 단락씩만 요약을 해보세요. 그죠? 그럼 아마 장문 한 편 가지고, 만약 한 단락이 좀 애매하면 우리 이렇게 할까요? 6줄에서 10줄 정도를 목표로 삼으세요. 이거를 매일매일 요약하다 보면 장문 한 편 가지고 한 4일 정도, 5일 정도면 한 편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잘 되면 나중에 이거를 한 15줄 정도 늘리는 거고, 점점 더 늘리다 보게 되면 한 번에 요약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라면 숙제를 약간 장문량을 좀 조절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걸 선생님 추천하고 싶고요. 자,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장문을 위해서 5번을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3.0에서부터 2024년 기출문제,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2025년 전략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6급은 정말 쉬운 급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왔다가 이제 울면서 나간 학생도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선생님 제가 HSK 6급이 5급을 땄습니다. 아, 그래요? 점수가 몇 점인가요? 180점이요. 아, 여러분 6급을 공부할 때가 아닙니다. 6급은 HSK 5급을 한 240 정도 하던 학생들도 6급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5급과 6급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6급은 쉬운 시험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좀 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길 원하시고요. 만약에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선생님 6급이 너무 어려워서 저 혼자 집에서 한두 달 정도 독학을 하고 5급을 복습하고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만 다시 나타나는 학생 못 봤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5급을 땄는데 5급 단어를 다시 본다고 하는 건 정말로 철인의 그런 의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6급을 만약에 도전하기 힘들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5급을 한 번 더 의지가 없다라면 5급을 한 번 더 수강을 하시거나 아니면 6급 수업에서 약간 조금 버티시는 게, 그래서 한 달이 아니라 적어도 한 3달 이상을 목표로 가지면서 첫 달은 내가 공부하는 내용을 한 50% 정도, 아니 50% 정도만 소화한다라고 생각하고 흐름만 파악한다고 생각하시고 3개월을 통해서 이제 3개월 동안 차근차근 나아갈 거를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정말 그렇더라고요. 교실에서 버티는 자가 승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만 5급 점수가 250이었던 학생이 있었고 180인 학생이 있었는데요. 180인 학생이 급수를 따고 250인 학생은 중간에 6급을 안 하던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6급부터 6급은 정말 의지가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뭐 진학을 하거나 혹은 취직을 할 때 6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혹은 나는 6급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고 싶다라는 목표의식을 확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6급에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성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